자, 그러면 김준성 대표님과 함께 또 환율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전체 시장 얘기 한번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에 어디 가세요? 그냥 있습니다. 어디 안 가시는구나. 네. 일단 그 트럼프 취임하는 거는 좀 뭐 뉴스 좀 보셨죠? 예, 뭐 재밌게 많이 봤는데요. 예. 뭐 워낙 많은 게 나오고 뭐 영향이 뭐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선 당장 어제 환율도 어제 예. 1% 움직였어요. 예. 그 환율이 1% 움직인 거는 주식이 한 3%쯤 움직인 거나 비슷한 평소의 변동성으로 볼 때.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인 건데 주식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잖아요. 한 미국 선물이 한 0.4% 정도 움직였는데 환율은 그냥 근데 장이 닫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다 움직인다고 봐야죠. 네. 뭐 다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래하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많이 움직였어요. 결국은 트럼프가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선거하기 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한 말이 이민과 무역이잖아요. 네. 이민과 무역이 미국이 좀 호구 잡히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미국 우선주의로 내가 다 바꿔줄게. 미국 사람이 잘 살아야지 좋은 거지. 무슨 뭐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 저 막말로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해. 이런 네. 게 사실은 먹힌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선거 발표나기 전에만 해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트럼프가 쉽게 됐잖아요. 네. 결국은 사람들 마음속에 말은 못하지만 내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던 건데 결국은 이민과 무역에 대해서 이제 쏟아내니까 그런데 어제 마침 환율 움직인 거 보면 관세 한꺼번에 다 올릴 것 같아 그랬는데 보도에 조금은 좀 뒤로 갈 것 같아 첫날 뭐 100개 나오는 거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1% 움직여 버렸거든요. 그 반응 엄청 많이, 그러니까 반영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워낙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1% 빠지고 지금은 슬금슬금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 무역에 조금 제한을 하고 또 그 영향을 아시아 쪽만 좀 얘기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무역 뭐 거의 전쟁 수준이잖아요. 네. 뭐 내 마음대로 뭐 관세 올리고 너는 얘한테 수출하면 안 되고 뭐 자기가 다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아시아에 진짜 큰 영향을 미칠 거는 저도 뭐 여기저기 읽어보니까 되게 두 가지 요약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반도체 산업. 네. 두 번째는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이 두 개가 가장 민감하고 가장 변동성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반도체에 관련된 주식들의 변동성이 클 것이고 네. 아시아 환율은 당연히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단은 제일 시장의 초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너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전 네.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이 아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움직이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 반도체 쪽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를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테크놀로지 산업, 네. 테크 산업의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는 건데 뭐 뭐니 해도 미국이죠. 네. 미국이 뭐 동무대인데 미국을 제외한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별로 없어요. 유럽은 폭망 수준이고요. 네. 뭐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일부만을 하고 있고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 중국 아닙니까? 사실은 네. 사실은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쫓아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첫 번째 지금 관세 그러니까 무역에 관련돼서 저는 관세와 뭔가 금지하는 거 이 금지하는 쪽을 보면 뭐니 해도 타겟은 중국이죠. 네. 중국의 빅테크가 발전할 수 있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반도체는 아직 못 따라오고 있으니 반도체를 수출하지 마. 네. 걔들한테 좋은 거 주지 마. 이거잖아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주거나 말거나 하는 거를 미국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 워낙 뭐 여러 가지로 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대만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나빠졌죠. 삼성전자도 나빠지고 TSMC도 물론 중국 거는 무조건 나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나빠지고 있고 그런데 양상을 보면 미국이 못하게 하면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서 조금씩은 하지만 그건 별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자급자족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맞아요.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일에는 세상 일에는 역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자급자족으로 이렇게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 결국은 테크놀리지 산업이 그야말로 미래의 산업인데 그 산업의 1등은 미국이지만 2등은 중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도 뭐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그게 이제 어려운 대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메모리 쪽은 진짜 많이 쫓아온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 산업 자체가 네.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역풍이 항상 굉장히 무섭고 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뭐 중국 관련돼서 뭐 나쁜 점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니 해도 반도체예요. 반도체 관련된 거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데이터 센터 같은 거 플랜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중국에 대해서 못하게 자꾸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영향 사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험악하게 하느냐 그게 첫 번째 관건이고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바뀔 거다. 아시아에서 중국은 이제 좀 독자적으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나 대만이나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국가들은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네. 서플라이 체인 중에 일부만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갑자기 너는 이거 하지 마. 너는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투자도 아닌데 네. 엄청난 투자를 하고 봤더니 넌 하지 마.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이다. 우선 첫 번째는 그쪽으로 모든 사람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 말고도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11월 5일 날 당선됐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우리 SDI하고 네. LG화학이 네. 20%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쪽은 보조금 안 주는 문제도 있지만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환경 보호 이거 잘 모르겠어. 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쪽에 영향이 있고 중국 태양열도 영향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쪽 나쁘고 뭐 구태여 좋은 쪽으로 하면은 뭐 한국의 우리 조선 뭐 인도의 뭐 오퍼레이션 프로세스 하는 거 네. 뭐 머스크가 외주 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일본 이자율이 좀 오르게 되면 일본 뭐 은행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산업 간의 변화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시아를 흔들 수 있는 거는 반도체에 관련된 미국의 앞으로 태도가 얼마나 중국에 대해서 이거는 뭐 관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너 주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는 네. 거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대체로 전략이 보면 상대를 막 일단 흔들잖아요. 네. 어느 쪽이든 하여튼 막 네. 일단 흔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정신 못 차릴 때 자기 이익을 취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뭐 다른 나라도 흔든다 치고 미국의 채권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좀 낮나요? 지금은 뭐 미국은 뭐 원탑이라 그 미국이 뭐 많이 흔들리거나 지금 미국에서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거는 그 국채 금리가 뭐 6% 가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그게 조금 약간의 걱정인데 두 가지가 섞여서 있어서 조금 구분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안 떨어지면 6% 갈 수 있겠죠. 다시.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은 그런 대로 잡히는데 미국이 뭐 관세도 올리고 뭐 재정 적자도 늘리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중국도 기분 나쁘니까 좀 안 사고 일본도 안 사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돼서 국채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본다면 전 첫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쪽으로 간다면 그렇게 가야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뭐 절반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이 또 한 가지 미국의 수급 국채에 대한 수급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거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 그렇게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왜 그러냐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에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깔려 있고 또 한 가지 또 봐지는 현상 중에 하나는 국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들이 쭉 있잖아요. 네. 이 회사채들하고 국채하고의 스프레드가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레코드 로예요. 야, 무슨 그 말이냐면 제 가야죠. 예, 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회사는 예를 들어서 뭐 5%에 빌릴 수 있는데 국채가 6%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채 수요가 이제 저절로 생기는 거죠. 회사채 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미국 채권이 US 트레저리가 굉장히 금리가 오를 거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항상 있지만 네. 잘 생기지 않아요. 아. 네, 그리고 중국도 미국 국채는 안 산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계속 사고 있어요. 네. 일본도 계속 사고 있어요. 결국은 다른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의 큰 움직임은 결국 금리 쪽인데 금리에 대해서 저는 뭐 제가 뭐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험악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미국 국채는 전 세계가 다 사주니까 뭐 좀 발행 늘리거나 뭐 해도 크게 뭐 금리 튀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사지 그러네요. 이번이 기회지 하고 사는 사람이 생기지. 지금 뭐 주식하고만 비교해도 주식 퍼하고 비교해봐도 주식 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5%안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미국 국채가 5% 넘어가면 사고 싶겠죠. 누구라도.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 그런 상황도 있지만 아시아를 다시 돌아와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거는 무역에 관련돼서 제재가 있는 거지만 지금 그런 거보다 전반적인 거는 관세잖아요. 네. 관세를 이제 얼마나 올릴지를 잘 모르고 어저께도 움직이는 걸 보면 뭐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야 당장 첫 번째 100개 중에는 그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시장에 뭐 완전히 이거 훅 떨어지고 훅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11월 5일부터 보면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아시아 주식이 그때부터 한 5% 정도 빠졌어요. 그 사이에 미국은 3%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아시아가 미국의 트럼프가 된 다음에 좀 나빠진 거예요. 야, 이거 중국을 괴롭히면 나도 나빠질 텐데 하고 나빠진 거고 환율도 아시아가 한 3.5% 정도, 3% 정도 절하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물론 어저께 한 1% 움직였으니까 지금 한 2.5 정도 된지 모르겠는데 아시아가 상당히 나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 걱정은 앞으로 계속해서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관세를 자꾸 올리고 중국을 막 진짜 10% 더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환율을 생각해 보시면요. 갑자기 관세가 확 늘었어요. 그럼 미국의 1달러에 수출하던 게 관세 때문에 2달러? 뭐 1.2달러가 돼요. 네. 그러면 당연히 수출이 잘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아시아 국가의 많은 국가들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출이 잘 안 되니까 통화 가치 떨어지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전에도 그런 말씀 좀 나누신 것 같은데 관세를 때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난 마찬가지 아닌가? 나도 20% 올리면 네. 수출하는 사람은 난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환율 올려봐야 환율이 올라가니까 나는 내가 받는 돈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약세 압력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없을 수가 없으니까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가 되겠군. 이런 게 전체적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그런데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가 되는 게 나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로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환율을 좀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사실은 중앙은행 아시아 쪽에서 2개 은행의 금리 결정이 굉장히 시장의 서프라이즈였어요. 하나는 인도네시아였는데 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제일 환율이 약세가 많이 됐거든요.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가요. 뭐 우리 뭐지 별로 신경 안 쓰지만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제일 약세가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내릴 거야. 이랬는데 과감하게 내렸어요. 다 놀랐어요. 인도네시아 얘기는 우리 경기가 더 나빠. 그러니까 내렸어요. 반대 시장 반응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시장 반응은 별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별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서 그럼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환율이 그러니까 환 가치가 높아지든 예, 그런 것도 그런데 없었어요? 너무 어려운 게 요즘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어느 게 있냐면 특히 기준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만일에 미국은 여기 있고 어디에 있든 간에 나라별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격차는 무조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럼 환율에
나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지만 네. 또 한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야 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좋아지면은 그러면 환율이 강세가 되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어요. 네.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쪽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려야 결국은 환율이 좋아진다. 네. 이 정신없는 와중에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일본이나 유럽은 금리 차이가 중요하지만 이머징 마켓은 예전에도 금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네. 특히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서프라이즈는 인도네시아였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에요. 우리는 이자율을 내릴 거라고 다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내린다고 말도 했어요. 네. 내가 내려볼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안 내리면서 환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됐는데 아까 그 질문에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날 당장은 환율이 거꾸로 갔어요. 그런데 또 엊그저께 내려왔고 네.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냥 책임없게 얘기하면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야 관계가 없으면 내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환율 방어도 이런 생각도 상관없으면? 들고 네. 굉장히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 정책이 전부 중구난방이에요. 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가 나한테 맞는 거지? 이게 전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자율도 내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환율은 약세를 시켜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 살리겠다. 네. 그쪽에 두 가지 다. 결정을 한 거죠. 이것도 내리고 네. 환율도 약세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나는 환율 약세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중국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완전히 다른 거고요. 우리나 인도네시아처럼 야 환율 올라가는 것도 싫고 약세가 되는 것도 싫고 경기가 나빠지는 것도 싫어. 이런 게 대부분이 있고 일본은 또 다르잖아요. 나는 그렇죠. 이자율을 네. 올려서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진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전부 다 방향 자체가 원하는 목표부터 달라요. 그러니 행동도 다르겠죠. 네.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 결국은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아시아 환율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과 아시아의 디커플링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견조해. 근데 아시아만 변동성이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환율이 그럴 테니까.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유로와 달러 그다음에 엔과 달러는 네. 뭐 안정적이거나 방향이 있는데 아시아 통화들은 지금 어떻게 될지 감이 없는 거죠. 없는 거잖아요. 원화만 딱 봐도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진짜 정신이 좀 없잖아요. 최근 예. 김중수 대표님이 예전에 나오셔서 한국은행이 늦었다. 이거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는 먼저 내렸었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할 때 저는 네. 내심 그럼 환율 약해지는 거 어떻게 할 건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래 그걸 금리를 좀 빨리 내려서 원화 가치가 덜 떨어지게 만들었으면 좀 지금이 달라졌을까? 예, 그래서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저도 지금 이 순간에 금리를 내리는 게 환율에 좋은지 나쁜지 그냥 딱 오늘부터 1440원부터 네. 얘기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금리를 낮추는 게 환율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가 금리를 일찍 내렸으면은 좋았을 것이다는 저는 아직도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 금리 일찍 내려서 경기를 살렸으면 제가 얘기하면 댓글에 나쁜 얘기 엄청 나와요. 그 이유는 환율이 마치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다 하나예요, 부동산. 그렇게 했으면 집값이 올랐을 거야. 맞아요. 집값이 올랐으면 나 집값 오르는 건 너무 싫어. 우리나라 사람도 집값 오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나쁜데 집값 잠깐만 잊어버리면 분명한 거는 실기하지 않았다면 금리 인하를 실기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모든 사람을 서프라이즈하게 했는데 네. 한국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해외에선 다 서프라이즈했거든요. 네. 그런 걸 안 한 것이 혹시 두 번째 실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좀 다른 이슈고 네. 지금 그래서 어쨌든 환율의 움직임이 주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아시아 주식이 지금
금년 들어와서 우리나라 좋잖아요. 네. 그래서 11월 5일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한 2% 정도만 나빠졌더라고요. 많이 나빠졌다가 그러니까 회복을 좀 해서 그러니까 아시아보다는 그래도 한 몇 프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환율하고도 관계가 많고 환율의 움직임과 주식의 움직임이 연동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해외 투자가들은 이런 것 같아요. 아시아 주식 사고는 싶은데 많이도 빠지기도 했고 좋은 회사도 많고 그런데 야 환율 안정되는 거 보고 할래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샀다가 의도적이든 아니면 밀려서 됐든 네. 뭐 중국이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처럼 의도적으로 위로 올라가 버리든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올라가 버리든 이유가 뭐든 간에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지금은 아시아 주식 사는 게 주식의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환율의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 그럼 해지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네. 아시아 통화들은 그렇게 해지도 코스트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해외 투자가들은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는 야, 아시아 시장은 좀 기다려보자.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네. 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지금 40년 넘게 살았으니까 보면은 원화가치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더 떨어질 이유가 없어. 그다음에 저도 주식 시장에 한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예, 이 정도 빠진 건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우리나라와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통화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진짜 싼 거거든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여기에서 살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수치로만 보다 보니 그게 좀 안 오나 보네요. 그렇기도 하고 그 외국에서 전체적인 투자가 그룹들을 보면 한국을 꼭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한국 꼭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나라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게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싸냐? 싸 보이죠. 당연히. 네. 우리나라 환율이 높아 보이냐?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심점을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2,500인데 1,500과 3,500 둘 중에 한 달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3,500이 될 것 같잖아요. 1,500이 먼저 올 것 같진 않잖아요. 네. 언젠가 한 번 올 텐데 앞으로 100년 내에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1,500이 먼저 오느냐 3,500이 먼저 오느냐 3,500 같죠. 그러니까 약간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갈 것 같고 주식이라는 게 항상 좀 위로 가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100% 그냥 한 느낌에 와 닿아요. 야 기회만 있으면 한번 사봐야지. 근데 문제는 야 조금 있으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런 판단만 있지만 원달러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원달러는 지금 1,440원인데 1,540원과 1,340원을 보면 1,340원이 먼저 올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반인 것 같아요. 환율은 진짜 위아래가 환율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우상향한다든가 일방적으로 우하향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뭐 최소한 물가만큼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환율은 그야말로 두 나라의 관계니까 지금이 앞으로 모든 일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는 그야말로 반반이다. 외국인 입장에서 또 네. 네. 우리도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지금 아시아 국가 통화들이 모두 약세가 되고 미국이 우선주의가 돼가지고 저런 식으로 관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강세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원래 얘기한 대로 옛날보다 너무 약세인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반영돼 있어서 환율을 볼 때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주식하고는 좀 달리 여기가 진짜 딱 가운데구나. 1,340원과 1,540원은 딱 반반이다. 네. 내가 맞추기 굉장히 어렵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지. 네. 원하는 무조건 여기서 시간만 지나면 강세가 될 거야. 여기서 출발을 해서 뭐 주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채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한다면 네. 상당히 안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면 네. 첫 번째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거든요. 네네네. 뭐 그런 생각이 항상 좀 들어요. 오늘을 가운데로 생각을 하고 예, 환율은 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환율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야 1,440원 아직도 비싸지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이 일단 오늘을 가운데로 보고 네. 위아래 가능성을 반반씩 두고 네. 예측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혜를 하나 또 배워 봅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